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I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과연 국정화 문제만이 문제일까? 아니에요. 앞으로 당분간 우리 사회가 또 민주화가 더 발전할수록 아마 많은 역사 전쟁이 진행될 거예요. 이건 서양의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서양의 역사는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00년 이후에 스페인에는 프랑코라는 독재자가 있었어요. 근데 프랑코 다시 보기가 유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그러니까 1997년 이후에 박정희 신드롬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그 역반동으로, 왜냐면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약간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막 해서 최초의 문민정부 나왔다고 했는데, 김영삼 막 해서 나라 경제 막 망쳐가니까 사람들이 막 에이! 막 이러면서 막 확 돌아섰잖아요.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식이에요. 그냥 어떤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에이! 옛날이 더 좋아. 이건 그냥 신드롬이에요, 신드롬. 이건 학문적 연구가 아니고, 스페인은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오마 같은 학자들이 나오면서 스페인사를 더 깊게 정교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프랑코가 독재자인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치가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두고 막 싸우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도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마 역사 전쟁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거예요. 이건 이제 요 국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깊은 계단이라는 인문학 그 단체 대표이기도 한데, 우리 대학생들 한 20-30명과 같이 이제 우리끼리 이제 수련회 가서 이제 제 책 역사전쟁을 두고 이제 막 세미나를 했어요. 애들이 막 저한테 선생님이 강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이러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참 흥미로웠었어요. 막 토론하는데 그 전까지는 국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한 친구가 얘도 뭐 굉장히 진보적이기도 하고 개방적이기도 하고 하는 사고를 하는데 걔가 무슨 얘기를 중간에 딱 꺼냈냐면 근데 국익을 생각한다면 왜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좀 국익에 부합하는 역사책을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역사 왜곡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그 순간 굉장히 많은 그 친구들이 국익이라는 주제 앞에서 제대로 된 반박을 못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단어에 대한 묘한 그 어떤 억눌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다가 국익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면 국익, 국가의 이익이 우선되는 걸 위해서 나머지 약간 희생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약간의 태도가 있어요.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국익이 뭔지도 몰라요. 이 국익이 국가의 이익인지 나 개인의 이익인지 시민의 이익인지 뭐 노동자들의 이익인지 모호하잖아요. 근데 여하간 국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뭔가 제대로 된 사고를 못해요. 그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 이 부딪힐 수는 되게 많거든요. 동북공정, 독도, 위안부 막 등등등등 엄청 많아요. 여기에다가 역사적 사실보다도 국익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아마 되게 많은 충돌들이 일어나는데 국익의 배경은 또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한중일은 계속 대립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자체가 저놈들은 언젠가 우리를 칠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뭐예요? 중국이 통일됐을 때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한나라 당나라 때. 이미 뭐 1500년 전 이야기들이에요. 하여튼 그때 우리를 쳐들어왔었다. 일본, 뭐 임진왜란, 일제시대 이런 거 있지 않냐.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한중일 관계가 대립적일 것이고 대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중에 제일 약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좀 잘 관리해서 좀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국익이 중요하다.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한중일이 합의를 보거나 한중일이 평화의 길로 나아가거나 이런 것에 대한 또 진지한 노력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제야사학이라는 그림자. 이게 학생들 조사하면 학생들이 어디에서 역사 정보를 제일 많이 얻나? 교과서가 아니에요. 인터넷. 다 인터넷으로 얻어요.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게 쭉 넘겨보면 알지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한때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있어서 그 환국이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를 다 점령했었고 그 중에 일파가 저쪽 어디냐 저 중앙아시아를 넘어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알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뿌리내린 문화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문명은 우리한테 나왔다. 뭐 이런 주장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어제 또 인터넷에 보니까 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돌궐, 잃어버린 한민족 이런 게 나와요. 뭔 말인지 찾아보니까 돌궐이 우리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돌궐이 막 중앙아시아 왔다 갔다 하고 유럽에 영향을 주니까 알고 보니까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다 우리나라다.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당장 서점에 가보시면
카자흐스탄과 단군이라는 책도 있어요. 아주머니께서 그쪽으로 가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카자흐스탄과 단군에서 카자흐스탄에 나오는 온갖 얘기들을 우리나라 얘기랑 막 엮어서 알고 보니까 카자흐스탄과 우리가 하나였더라, 혹은 우리가 그걸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오늘 깊이 들어가지 못하겠고, 하나는 뭐냐면 1982년, 그러니까 뭐냐면 전두환 정권기 때죠. 전두환 정권기 때 전두환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상고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를 굉장히 화려하게 포장을 했고, 그걸 위한 시설물들도 많이 만들고 거기에 지원들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근현대사 얘기를 하면 근현대사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역사 자체가 독립운동을 했어야 됐고 친일파랑 싸웠어야 됐고, 근데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했고, 그리고 뭐 민주화운동을 했는데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막 이렇게 뭐 독재와 싸우고 뭔가 이런 어떤 투쟁적이고 대립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줄이 질서 있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근데 상고사 얘기하면 멋지잖아요. 우리가 한테 이런 일을 했다. 실제로 하지도 않았지만 대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대사로 넘겨버리는, 이게 전두환 때 이미 했던 거예요. 그랬다 이제 우리가 6월 항쟁 끝난 다음에 민주화가 되니까 쑥 들어갔다가 최근에 굉장히 넘실대고 있어요. 그래서 서정과 많이 나오죠. 우리 안에 무슨 식민사관, 뭐 다 식민사관 하면서 마치 기존의 정통 역사 혹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얘네들은 다 그냥 일제 매국노들이다, 이런 식의 캠페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지금도 이미 논쟁이 되기 시작했는데 조만간 굉장히 큰 이슈로 사회를 불타오르게 할 거고, 생각보다 이 휘발성이 높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승만 커넥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 커넥션의 배경은 반공주의예요. 반공주의. 이건 저는 좀 이렇게 오늘 학생들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기성세대는 당연히 반공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전쟁도 했고 또 그런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 막 반공 포스터 그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지난 뭐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남북 교류도 막 하고 했는데 많이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북한 퍼주기 했다, 북한이 그 돈 받아서 미사일 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왜 진보 진영은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진보적이거나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개방적으로 접근하고 싶어하는 많은 지식인들도 사실 그동안 현북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졌냐면, 기성세대는 반공주의가 강해요. 젊은 애들은 현북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잘 모르는데 그냥 북한이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죠. 뭐 어디 빵빵한 애 하나 나와가지고 이상한 나라 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공주의라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일베 이런 데서도 다 이런 얘기들 항상 나오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이승만이라는 이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승만을 띄워주는 핵심적 논리가 뭐냐, 어찌됐건 거두절미하고, 이 사람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어찌됐건 거두절미하고 이승만이 능동적으로 남한만의 분단국가를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자유대안에 살 수 있었느냐, 어찌됐건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6.25 전쟁을 막을 수 있지 누가 막았겠느냐,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그렇게 메가더와 친했고 막 이러면서 어찌됐건 좌우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반공주의라는 개념,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공산주의라는 주제만 나오면 이성이 마비가 되어가는 과정을 갖고 굉장히 역사 왜곡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든 이승만 미화의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 목적보다는 그들이 지켜내고 싶은 어떤 정서, 그들이 지켜내고 싶은 어떤 두려움, 이게 엮여져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영화 암살 보셨죠? 암살 보셨어요? 암살 재밌었죠, 그쵸? 근데 웃겼던 게 암살 때문에 뜬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김원봉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암살에 보면 그 조승우가 아주 세련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가 딱 끝난 다음에 결국은 김원봉이 막 기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김원봉 뺀다 어쩐다 막 논란도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때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우익의 역사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더라도 우익의 활동만 가르쳤어요. 그 우익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이승만, 김구예요. 안창호. 우리가 김구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개방적이고 마지막에 통일운동에 헌신하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김구 선생의 평생을 보면 사실은 아주 정통 우파의 길을 쭉 걸어오셨던 분이고, 많은 분들은 사실 학계에서 극우파라고도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우익의 인물들이에요. 안창호, 김구, 이승만. 근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지난 한 1, 20년간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별도로 만들어졌고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어디까지 배우냐면 중간파까지 배워요. 중간파. 그러니까 중간파가 뭐냐면 우익이나 좌익이긴 한데 좌우의 합작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그게 김원봉이라든지 여운형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민주화가 되긴 했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우익과 그 중간파까지만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사회주의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가 있고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가리키려면 이것까지 얘기를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아직 못해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어떤 대척 관계가 있으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고쳐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점진적으로 열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건 지금 요거를 깊이 있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지난 어떤 그 구한말부터 내려온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우리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떤 좌우를 넘나들었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좌파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배우고 있지 않고 이걸 언급만 하는 순간 우리 사회에서는 종북 좌빨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 앞으로 좀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벌어졌고 어떤 뭐 정권의 의지는 그렇게 갔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다 국정화를 반대했어요. 70%가 다 국정화를 반대했고 했어요. 근데 교학사 교과서 나왔었을 때도 교학사 교과서가 싹 다 퇴출이 됐죠. 싹 다 퇴출이 됐어요. 근데 이 역사전쟁에서 사실은 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국정교과서를 막아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여론전에 있어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흥미롭게도 임시정부나 친일문제, 독립운동사, 김구 이런 걸로 막아낸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그러더라도 이승만은 독재자로 전락을 했고 김구 선생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고 아무리 친일파를 미화시키려고 해도 친일은 친일이고 독립운동사가 버젓이 있는데 이 정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역사 이슈들에 대해서 잘 이제 좀 여론전에서 이길 수 있었죠. 근데 해결되지 않은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박정희 부국론하고 민주화운동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쟁을 서로 안 했어요. 왜 논쟁을 안 하냐면 서로 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박정희를 찬양하고 싶어요. 사실 뉴라이트의 핵심적 목적은 박정희를 찬양하고 싶은 건데 박정희를 찬양을 하면 뻔히 반대로 올 역공을 알아요. 그게 뭐겠어요? 5.16 군사 쿠데타, 유신, 인권 유린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박정희 얘기를 안 하고 이승만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뭐냐? 진보적인 사람들이 민주화운동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뭐 산업화의 가치는 또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쪽 지형도는 현재 우리와 좀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안 건드렸어요.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20년간 집권했고 그 집권 과정 속에서 여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산출한 게 맞거든요. 근데 더 냉정히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 지금 35년인가 지났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70년인데 그중에 절반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몇 %가 되겠어요. 저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살아있긴 했었지만 아기 때 3살 때인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아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저기 전두환 아저씨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다음에 무려 35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왜 우리는 경제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박정희만 두고 논란을 벌이는가? 혹은 정말 옛날 대통령인데 박정희를 두고도 박정희를 무조건 너는 긍정적이다, 너는 부정적이다. 그게 여전히 우리는 박정희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나폴레옹을 두고 갈등하지 않잖아요. 나폴레옹 얘기를 하면서 난 나폴레옹 좋아해. 너 싫어해? 이 좌빨. 뭐 이렇게 막 싸우지 않잖아요. 나폴레옹의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막 갈등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뭐 임진왜란 얘기하면서 이순신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부정적이야? 좌빨.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키려면 과거 역사에서부터 내가 탈출이 돼야 되고 과거 역사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박정희라는 주장은 박정희를 둘러싼 논란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편가르기식으로 이제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얘기 한번 커지는 그 순간 서로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민주화 운동의 가치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잡혀가지 않아요. 근데 이상한 아이디가 쫓아다니긴 하더라고요. 폴라베어라고요. 계속 쫓아다녀요. 제가 뭐만 하면 걔가 이렇게 찾아와서 계속 댓글을 달아요. 제일 처음에 걔가 저한테 말도 시켰어요.
국정화로 확 알려지니까 와서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하면 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줬더니 약간 이상해요. 계속 답변하면 답변할수록 계속 이상한 글을 막 보내주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안 했어요. 대화를 안 하니까 그 아이들 제가 무슨 포스팅을 하고 뭐라고 따라다니면서 심용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얄팍한 상술로 역사를 왜곡하는 하찮은 강사. 지금 제가 뭐까지 봤냐면 전교조 출신의 강사 심용환. 제가 성균관대 역사교육과 나왔어요. 사범대 나온 거 맞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97년 말에 벤처 사업 같은 거 친구들하고 하면서 교생 말고는 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 전교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이 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전교조를 해요. 심지어 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용환아 너 전교조였어? 신문 기사에 글이 나왔으니까. 막 공격을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잡혀가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발언함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지 않고 거리에 나가서 요구할 수 있고 투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결과는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혹은 민주화라는 과정이 어떤 가치로서 성장해 왔는지에 대해서 너무 당연할 뿐이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감사하고 있거나 이 다음으로 어떻게 민주화를 더 발전시킬 것이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너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좀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번 논쟁에선 소외가 됐지만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해보고 만들어가야 될 좀 큰 주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